네, 어서 오세요.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쉽게 말할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이란 사람들도 그렇고요. 나라의 인격 좀 다중적이죠. 뭐 그만큼 외교를 잘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뭐 중국 외교가 좀 둔중하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이란 외교는 문어발처럼 움직인다. 이렇게 볼 수 있나? 예. 그래서 이 나라는 이상하게도 민주주의, 권위주의, 공화주의, 신권주의, 좌파, 우파 이런 공식이 거의 잘 안 먹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란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건 없고 그냥 석유에 집중해서 그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입을 다물고 석유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09년 그 페르시아만에서 영국이 원유를 채굴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그 중동이라고 하는 곳이 수에즈 운하만 중요한 게 아니다. 인도로 가는 제국적인 교역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중동 지역을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석유가 채굴되면서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고요. 아주 급속하게 움직였죠, 영국이. 해군성 장관 윈스턴 처칠이요, 1914년 그 BP,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BP 그게 원래가 처음에 이름이 이제 앵글로 페르시안 페트롤리엄 컴퍼니였거든요. 그 BP의 그 최대 주주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 영국 정부 거예요, BP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도를 갖고 있었다. 독일이 바그다드 베를린 철도 연결선을 세우면서 오스만 제국하고 페르시아까지 접근하려고 했잖아요. 막 접근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영국이 결국은 제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고 그랬습니다. 이 내용은 세비라의 제1차 세계대전의 전모 마지막 회에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아라비아의 로렌스까지 얘기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동기였습니다. 이 석유지대로 접근하려는 독일 제국을 방어해내야 됐다. 이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영국한테는. 그래서 독일 제국을 붕괴시킨 다음에 영국이 이란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지게 되는 거죠.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쿠웨이트로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항상 하던 짓입니다. 영국이. 그리고 이라크와 쿠웨이트를 거쳐갖고 페르시아만을 지배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요르단까지 이제 차지를 해버렸잖아요. 솔직히 영국이 이제 프랑스 조금 제외하고 영국이 놓친 곳이라면 나중에 한 15년 후에 록펠러가 진출했던 사우디아라비아는 영국이 놓쳤다고요. 나머지는 뭐 다 영국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하죠. BP 하에 있었다고요. 완전 전쟁이었어요. 1910년, 20년, 30년 이 석유 전쟁이었다고. 쩐의 전쟁이 아니라 오일 전쟁이었다고요. 실상 1909년부터요. 영국의 대아랍 정책은요. 석유 탈취 정책이었어요. 아랍 세계에 대해서 뭐 막 고문해 줬던 사람, 뭐 공무원 교육자 이런 사람들, 에드워드 브라운 같은 그 교육자들, 또 아랍 반란을 일으켰던 그 영국 간첩 토마스 로렌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그러죠. 또 영국과 소련의 이중 간첩이었던 그 킴 필비, 그 아버지인 영국 정보장교,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고문을 지냈던 세인트 존 필비도 이 모두가 다 영국 대영 제국이 중동의 석유를 장악하려는 모든 기획의 간첩들이고 수행자였다 그 말이에요. 영국 외교부의 그 브레진스키라고 말하는 그 버트란트 러셀, 또 영국 대영 제국의 그 전체 플랜을 관할했던 채덤 하우스 연구실장 아놀드 토인비, 이런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모두 중동을 미산업 개발국으로 그냥 방치시키는데 최선을 다했고요. 영원한 후진국으로 만들어서 천연자원인 석유를 계속 약탈하는데 크나큰 도움을 주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영국은 그 페르시아 군주 레자칸 팔레비 1세죠. 레자칸 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지가 왕위에 올랐어요. 이 사람한테 총수익 16%를 준다고 약속하고 석유를 마음껏 퍼내갔습니다. 매해 1,000만 톤 이상의 원유를 뽑아서 판매했다고요. 3천만 톤 뽑은 적도 있어. 이란 왕실한테 총수익의 16% 준다 해놓고 6%를 줬는지 0.6%를 줬는지 누가 합니까? 장부 조작하면 끝인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무슨 수익을 보장해? 크게 줬을 때가 350만 파운드를 줬는데 그거 굉장히 많이 받은 거거든요. 그때도 그게 장부상으로선 12%밖에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100만 파운드 뭐 이 정도 줬을 때는 말 그대로 진짜 6% 5%밖에 안 주고 장부 조작했다는 것밖에 더 돼요. BP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게 영국 제국주의 아주 기본적인 특성이잖아요. 거짓말, 조작, 위선. 영국은 말이에요. 이란 정부 정책에 깊숙하게 개입할 수밖에 없었죠. 이란 정부가 그 독자적인 원유 채굴 기술을 배우지 못하도록 끝없이 막았고요. 일부러 그 노동자들도요, 숙련 노동자 안 썼어요. 영국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 그 이상 쓰고, 이란에 그냥 보통 미천한 계층들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노동자로 썼고요. 워낙에 그 소심하니까요, 영국 제국주의가. 인도 사람들을 무지막지하게 데리고 왔어요. 응? 인도 사람들은 애국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망창 데리고 왔다. 아동 노동력도 엄청나게 착취하고 그랬습니다. 예. 이 페르시아 이란 사람들이 수십 년 착취를 당하다 보니까요, 은근하게 이 석유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반적으로 반영국 반영 민족주의가 자라나고 있었다고요. 예. 이 노동자들이 나중에 이란 석유 국유화를 지지하면서 무슬림 민족주의의 그 든든한 재원이 된다고요. 예. 영국 시인 그 딜런 토마스가 그 이란 석유 노동자들 비참한 생활을 기록하던 때가 그게 1951년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해입니다. 1951년. 이때도 이란은 여전히 독자적인 원유 기술이 없었어요. 당시 미국 석유회사가 참관인으로 와가지고 영국 관리자한테 물어봤어요. 이란 사람들이 원유를 직접 채굴한다면 얼마나 뽑아낼 수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영국 직원이 응답하기를 지금 당신이 쓰고 있는 모자 정도에 넣을 정도로 아마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란한테는 그 채굴 기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유화하면 어떻게 하려는지 플랜도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국유화를 일단 해놓고 보면 컨소시엄 만들면 되잖아요. 네덜란드나 무슨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계약 다시 잘 만들어서 뭐 5년 이내로 뭐 기술 이전하고 떠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약하면 되거든요. 아무튼 1951년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이란 의회가 만장일치로 석유 국유화를 통과시켰어요. 이 국유화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람이 모함메드 모사데그입니다. 1951년 4월 28일 총리에 취임하죠.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초의 자원민족주의를 주창했던 사람이고요. 예. 뭐 이란이 되게 그런 면에서 중요한 나라죠. 자원민족주의의 선구국가니까. 그리고 곧바로 영국한테 그랬습니다. 손실 금액이 분명히 있다. 그래, 보상금 만들어 주마. 그랬습니다. 영국 측 계산으로서는 한 5억 달러 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뭐라 그랬냐면 이란의 그 국유화된 석유 수익의 25%를 영국한테 보장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매년 주겠다 그랬어요. 또한 영국인들 한 사람도 자르지 않겠다. 전면적으로 일자리를 보장하겠다. 이 정도면 뭐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협상 거부해버렸어요, 영국. 그 즉시 해군을 파견했고요. 경제 봉쇄했고요. 상품 보이콧했고요. 이란 자산, 해외 자산을 동결시켜버렸습니다. 결국은 정권 교체하자. 응? 레짐 체인지를 하자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 이게 참, 총리에 오른 지 몇 달도 안 된 사람한테요. 정권 바꾸자 그랬다고?
이란 왕실에는 그 친형 인물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실은 그 이란 전체가 거의 친형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란 언론을 장악하고 있었죠. 이런 사람들하고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야당 사람들, BBC의 그 페르시아, BBC 페르시아가 따로 있었죠. 이 라디오에서도요. 취임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총리를 독재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 몰아붙이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도 잘 알다시피. BBC 페르시아는요, 영국의 입장을 끝없이 반복했습니다. 이란의 많은 국민들이 석유를 국유화하는 것은 불법이고 미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란의 이익에 어긋난다고 믿게 했다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세뇌를 시켜버린다고요. 이게 방송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원래. 그래서 BBC하고요, MI6 영국 정보부는요, 이란 내부에 반공주의를 끝없이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모사데그 총리를 공산주의자랑 가깝다 막 이러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사데그를 따르는 그 민족주의자들을 공산주의와 연계시켜갖고 짬뽕을 만들어놨어. 한국도 똑같죠? 예, 한국도 그랬습니다. 한국의 반공세뇌가 이란과 똑같았어요. 이란은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무슬림 민족주의로 변형돼 버렸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민족주의자들을 좌파 빨갱이로 몰아붙이는데 이란도 똑같이 이렇게 했다고. 영국이 시킨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란 사람들의 그 정치적 정서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식민지의 모순인데요. 영국은요, 1952년 내무부 장관 파슬로라 자헤디 같은 친형 지도자들한테 150만 파운드, 지금 돈으로 한 200억 원, 20억 원 돼요. 거리 깡패 모집하라 그랬고요. 특히 숨카라고요. 이란에 일베가 있다고. 뭐 완전 깡패, 정신적인 완전 깡패가 돼버렸죠. 그런 사람들 나치 출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나치 출신들이기 때문에 반유대적이고 유대인과 같이 공존하려고 하는 이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 나치 조직을 계속 키워줬다고요. 돈을 줘가지고. 폭동도 유발하고요. 1952년에 그랬어요. 이 포섭된 영국의 내무부 장관 파슬러라 자헤디가 주도했습니다. 또 부정선거론을 퍼뜨렸죠. 모사데그는 부정선거로 들어왔다. 부정선거는 계속 터뜨렸고 모사데그와 모사데그 주변 사람들은 모두 공산 간첩이다. 참 어디 안 갑니다. 그죠? 이란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방식으로 미디어 공작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이게 다 소문이잖아요. 그래서 모사데그는 영국의 이란 영상학원까지 폐쇄하면서 협박을 하려고 그랬죠. 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영국 요원들이 수개월에 걸쳐가지고 국왕한테요, 이 팔레비한테 모사데그 총리를 해임하라고 계속 설득했다고. 해임하게 되면은 모사데그의 그 인기 굉장히 올라가 있는 모사데그를 해임하면 국민들이 저항이 할 것이고, 가시방석이 아닌가 양쪽 다 붙으려면 확실하게 붙어버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사데그를 결국은 해임했는데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요. 어이구 다시 모사데그를 총리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영국의 쿠데타 시도가 실패했죠. 사람만 20명 죽었어요. 그렇게 된 겁니다. 영국은 못 참고 미국한테 달려갔죠. 1952년 10월 가뜩이나 메카시즘 열풍이 불던 그 미국 국무부한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란의 공산주의 세력이 존동하고 있고 소련이 무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해필 1953년 1월
CFR의 지지를 받았던 반공주의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에 당선되잖아요. 그러자마자 자기가 국무부 장관 안 뽑았어요. 위에서 내려왔어요. 존 포스터 덜레스를 국무장관으로 내려보내고 007 시리즈 되게 좋아했던 그 5살 아랫동생 있다고 앨런 덜레스를 CIA 국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아이젠하워가 임명한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뭐 아는 게 반공주의밖에 없잖아요. 석유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아이젠하워 정부의 정책은요, 월가 최고의 기업 법률 사무소 록펠러 재단의 로펌 설리번 앤 크로멜, 예, 그 플랜에 근거했습니다. 이 로펌의 전략은 굉장히 단순했죠. 조셉 메카시 같은 애를 이용해갖고 미국 내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정치, 경제론 모두 몰아내고 냉전을 이용해서 공산주의를 핑계로 중동의 석유지대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였다고요. 뭔가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노무현이 말이에요. 삼성연구소 전략을 그대로 국가 정책으로 따라갔잖아요. 미국도 그랬어요. 아이젠하워 시절에. 아이젠하워가 이제 퇴직하면서 굉장히 버럭 화를 냈잖아요. 자기 임기 동안에 자기가 원했던 정책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포스터 덜레스, 앨런 덜레스가 다 했다고. 그랬단 말입니다. 이 두 덜레스 형제는 말이에요. 록펠러 사단의 완벽한 하수인이잖아요. 형인 존 포스터 덜레스는 30년 동안 설리번 크로멜, 록펠러의 체이스 맨해튼 은행 수석 파트너로 일했고요. 15년 동안 록펠러 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고요. 그 동생인 앨런 덜레스는요, BP 이사였고요. CFR 이사이자 나중에는 회장이 돼요. 미국 정치가 이렇게 흘러간다 이 말이야. 1950년대 이미. 앨런 덜레스가요, 록펠러한테 그랬습니다. 이란 석유 지분 40% 약속을 한다. 이미 얘기를 다 했다고요. 그래서 영국 쿠데타 시도에 적극 개입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 CIA와 MI6 이 영국 정보부가 모사데그 제거 작전 계획을 세웠는데 이게 정권 교체를 처음 해보는 거예요. CIA가. 영국이 일단 실패한 거를 미국이 해보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 나선 놈이 누구냐? 커밋 루즈벨트 주니어예요. 시어드로 루즈벨트 대통령 손자라고요. 그 작전 이름을 저 유명한 아작스 작전이라 그래요. 오퍼레이션 아작스라 그래요. 그래서 미국의 설리번 앤 크로멜 로펌, 이게 이란에 이란에 들어왔던 김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자헤디 내무부 장관, 이란의 김현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나라를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숨카, 요거 이란의 일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커밋 루즈벨트 주니어가요, 길거리 깡패, 야당 쪽 의원들, BBC 방송 모두 끌어모아갖고 모사데그에 대한 그 반대 여론을 계속 고조시켜갖고 거리에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국왕한테 계속 모사데그의 사임을 요구했다고요. 그래서 이 정권 교체를 하려면 국가, 자기들 스스로는 못하니까 해당 국가의 모든 반대 세력을 집중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이 정권 교체 작업은요, 미국으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고요. 앞으로 CIA가 이제 타국 쿠데타 일으키는데 첫 번째 모델이 된 게 바로 이란의 쿠데타였다 그 말이에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어. 모사데그는 알지도 못하고 미국 그 뒤에서 그 난리가 벌어지는데도 미국 아이젠하워한테 편지를 보내요. 영국 제국주의 기업의 만행을 막아주십시오. 이란을 지원해 주십시오. 근데 그 표현 좀 보세요. 미국이 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매우 사대적이에요. 제발 이란한테 관심과 동정심을 보여주세요. 외교란 게 그렇게 되니? 저렇게 순진해가지고 무슨 석유 국유화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자기는 목숨 걸고 했다고 하는데 감옥소에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목숨 걸고 했다고.
근데 정신 상태가 너무 친미적이기 때문에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길래 왜 석유를 국유화하고 그랬어요? 우리 미국은요, 이란산 석유도 구매할 수 없고 뭐 특별한 지원도 할 수 있는 지금 환경이 안 됩니다. 어? 아무튼 간에 영국하고 얘기를 잘해보세요. 보상금 듬뿍 주시고 그렇게 뭐 해결 봐야죠. 이러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그리고 나서 2달 후인가? 오퍼레이션 아작스 정권 교체 작업하는데 사인을 한 사람이 아이젠하워예요. 처칠도 동시에 사인했습니다. 조금 앞서서 사인했어. 처칠과 영국이 이 정권 교체하는데 그 작전에 사인을 했는데 이란 총리는 그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리를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이게 4대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실 파악을 전혀 못합니다. 체포됐잖아요. 모사데그 내무부 장관 자헤디가 체포해갖고 3년형을 일단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팔레비는 꼭두각시 국왕이 되어버렸죠. 미 국무부하고 덜레스 형제가요, 이제 일 다 처리했으니까 록펠러의 석유회사 재무 담당자들한테 일을 다 맡기고 이란과 똑같이 정권 교체 쿠데타 들어가려고 과테말라로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은 완전히 미국의 꼭두각시 국가로 남게 돼 있는 거죠. 이란 정권 교체하는데 미국을 끌어들였잖아요, 영국이. 자, 그럼 어떻게 해요? 결과물도 나눠 먹어야 된다고. 이란의 석유를 서로 나눠 먹어야 돼요. BP는 영국은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CIA께서 쓰신 돈 다 돌려드릴 테니까 다 좀 물러나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란 거예요. 록펠러는 이미 앨런 덜레스한테 석유 이란 지분 40% 먹어도 좋다는 말을 듣고 들어왔잖아요.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1954년 8월 5일 날 미국 록펠러 그 5개 회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스탠다드 오일, 걸프 오일, 뉴저지 엑선모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텍사코 이런 게 들어와 있다고. 그래갖고 전체 토탈 40%를 먹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그래도 터줏대감이니까 40 같이 먹기로 했고요. 그러니까 BP 말하는 거죠. 예. 그리고 네덜란드 로얄 더치 쉘이 14% 가져가기로 했고, 프랑스 회사가 토탈 당신은 토탈을 안 불렀지만 뭐 역시 토탈 회사가 6%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세계적인 약탈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 회사는 말이에요. 이 회사들은 컨소시엄 가입비 겸 영국 보상금 5억 1천만 달러를 이란 정부 대신 내주겠다고 했어요. 영국이 말이에요. 아 됐어. 무슨 뭐 보상 가입비를 그냥 석유로 받을게. 그래갖고 이란 정부한테요. 배럴당 95% 깎아가지고 10센트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때 원유가 배럴당 1.92달러였거든요. 10센트로 가져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영국한테 대신 보상해주겠다는 록펠러, 프랑스, 네덜란드 모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네 돈 10원도 안 썼어요. 이란 석유를 싸게 파가는 곳으로, 그리고 그 석유를 갖다가 영국한테 주는 거로 해결을 받다 그 말이에요. 10원도 안 쓰고 날로 먹어버렸다고 저렇게. 그 종이 쪽지로만 5억 1천만 달러 준다 만다 이런 소리 해버리고요. 실제로는 이란 석유를 싸게 퍼가는 거로 서로의 빚을 청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브리티시 페트롤리엄 이거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에 받은 보상금조의 그 석유를 갖다가 원유 시장에서 배럴당 2달러로 바꿔 팔아갖고 해당 100억 달러씩 챙겼잖아요. 그까짓 5억 달러 보상금 뭐 하려고 받아? 100억 달러씩 챙기는데.
이 서방 놈들이요 장사하는 짓이 이따위식이에요. 얘네 자기 주머니에서 돈 안 내놓습니다. 문제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한 해당국의 정권 등신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항상 이란 정부는요. 채굴 수익의 50%를 요구하고 살았다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준 적이 없죠. 물론. 또 영국한테 또 보상까지 준다 그러니까 이란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하겠냐고. 그래갖고 컨소시엄 3개국이 보상 금액을 대신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막 홍보하고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보상금 대신 원유를 좀 싸게 해주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 파면 팔수록 나오는 게 원유인데 뭐 어때요? 이랬다고. 또 채굴권이며 무엇보다 이 자이디 총리가 말이에요. 총리에 올라가지고요. 한 짓이요. 웃기지도 않아요. 보상금 대신 원유를 싸게 해주는 거로 쳤고요. 영국, 미국 컨소시엄이 원하는 무제한도로 파괴했고요. 또 다른 장소 채굴 탐사 나가도록 했고요. 탐사에서 원유가 발견되면 그거 그들한테 그대로 권리를 주도록 했다고. 이런 미친 짓을 해버린 게 이란의 팔레비 국왕과 자이디 총리였다 그 말입니다. 이건 완전 석유 FTA예요. 석유 FTA. 미국이 시키고 유럽이 시킨 그대로 따라간 게 한미 FTA, 한 EU FTA였잖아요. 이건 석유 FTA였다 그 말이에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무슨 협상을 척만 했지. 마찬가지예요. 이란의 자이디 총리도 협상하는 척만 했고요. 50% 해달라고 그냥 징징거리기나 했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 추호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석유회사는 영국한테 주겠다는 보상금 단 1달러도 내지 않았어요. 대신 영국과 함께 배럴당 2달러이던 원유를 10센트에 퍼가는 것으로 대신했다 그 말이에요. 둘째, 이란 정부는 영국의 채굴 납입금, 금수 조치 때문에 3억 달러의 손실을 봤거든요. 그거 청구 안 했습니다. 영국한테. 이런 등신 같은 정부였다 그 말이에요. 또 이란 정부는 영국한테 3,300만 달러 보상금을 영국한테 따로 줬어. 나 살다 이런 정보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란은 원유 총수익의 25%만 가져가기로 합의를 했다고. 이렇게 매국 노짓을 하고 나라를 반 이상을 팔아버린 놈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이디 총리가 이렇게 연설을 했어요. 이란 국민 여러분, 곧 핵 에너지가 석유를 대체할 것입니다. 얘네들이 석유 다 파간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참 정말 뻔뻔하다고 해야 되나. 아이 참 어처구니 없네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모사데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1954년 이란 원유 컨소시엄은 세계 최대 규모의 원유 강도 사건이었다고. 그리고 이 4개국 회사들이 1980년이 오기 전까지 전 세계 석유 85%를 장악했습니다. 1979년 아야톨라 호메이니 이슬람 공화국 혁명 일어나기 전까지 미국의 석유 전략 파트너는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이란이었어요. 그래서 미국과 이란은 한미 동맹처럼 그렇게 흘러갔다고요. 이란에서 혁명이 벌어졌기 때문에 미국이 정책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로 턴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뭐 74년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자기네 동맹국으로 끌고 왔지만 본격적으로 정치적으로 돌아버린 게 79년 이후부터라고요. 그때부터 이란의 석유를 금수 조치시키고 사우디아라비아한테 계속 석유를 만들어내라고 부추긴 게 바로 미국이죠. 아니, 록펠러 재단이죠. 이란은 그 사이에 어떻게 변해갔습니까? 팔레비 국왕이 말이에요. 나라를 팔아먹어버린 이완용 같은 행동을 자이디와 같이 했단 말이에요. 얘가 천천히 반성을 하죠. 천천히 반성합니다.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대충 이 석유 국유화를 통해서 무슬림 민족주의를 드러냈다 이 말이에요. 혹은 공산주의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영국을 반대하면서 친미주의자가 됐던 아주 복잡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요. 그렇게 갖고 있다고. 하지만 이러한 전통 속에서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계속 자라났어요. 그래서 팔레비 국왕이 말이에요. 특히 이제 석유 가격이 그냥 천정부지로 치솟던 1974년 또 1978년 언저리에 점점 이란 석유 국유화의 의지를 드러냈어요. 옛날 자기가 쫓아낸 모사데그처럼 자기도 스스로 변해갔다고 그렇게. 에? 자해들은 이미 뭐 정권에 사라져버렸고. 그러다가 결국 호메이니의 이슬람 공화국 혁명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호메이니가 혁명 일으키기 1년, 2년 전부터 팔레비가 자꾸 뭐라 그랬어요. 미국이 나를 쳐낼 것 같은데, 미국이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더 할 것 같아. 나 쫓아낼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백혈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두려워했죠. 미국이 자기를 언젠가는 잘라낼 것이다. 근데 호메인이라는 인간을 갖다가 데리고 와서 자기를 잘라낼지는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1979년 이란 이슬람 공화국 혁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